저는 돌쟁이 쌍둥이 아이를 돌보고 있는 40대입니다. 얼마 전 엄마랑 여행을 다녀오게 되었는데 가까이서 엄마를 보게 되니 그동안 저를 키워줘서 고맙고 감사하면서도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요즘 들어 엄마의 건강이 많이 약해지신 것 같은데 다 저 때문인 것 같아요. 여기서 사연을 들으면서 제 삶에 대해서 생각도 많이 해봤는데 많은 분들에게 공감을 얻고자 이렇게 사연을 적어 보았습니다. 사실 전 결혼은 30대에 했지만 아이가 몇 년 동안 생기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젊었기 때문에 금방 아이가 생기겠지 했는데 임신은 정말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잘 되지 않아서 병원에서는 난임 검사를 추천했는데 남편은 원하지 않았어요. 그도 그럴 것이 남편은 꾸준히 운동을 하는 사람이었고 저는 그렇지 않았죠. 그래서 남편은 저에게 문제가 있을 거라고 단정하는 듯 했어요. 거기다가 남편뿐만 아니라 시댁에서도 저에게 문제가 있을 거라고 확신하는 듯 했죠. 아니 벌써 결혼한 지 몇 년이나 지났는데 아이 하나 생기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니? 병원은 계속 다니고 있지? 뭐래? 검사는 해봤니? 아유, 내 주변 친구들은 다 손주 보느라고 정신없는데 나 혼자 이게 뭐니? 그러게 애초에 건강관리 잘하라고 했잖아. 그네가 꾸준히 운동하면서 몸을 만들어야지. 아무리 우리 아들이 운동하면 뭐하니? 씨를 받아줄 땅이 좋지 않은데. 내가 우리 집 대 끊길까 걱정이다 걱정. 어머님, 아직 검사는 안 해봤어요. 저한테 이상이 있는지 상철 씨한테 이상이 있는지 그건 알 수 없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너무 속상하죠. 상철 씨가 꾸준히 운동하긴 하지만 매일 술을 입에 달고 살고 몸에 좋지 않은 건 꾸준히 했으니 문제가 있는지 없는진 몰라요. 아무튼 다음에 갈 때 같이 가서 검사해 볼 거니까 그때 되면 뭐 때문에 문제가 있는지 나오겠죠. 예, 너 말 참 이상하게 한다. 그럼 상철이한테 문제라도 있다는 말이니? 야야, 다른 사람들이 봐도 상철이한테는 문제가 없다고 말해. 봐라, 얘는 몸도 좋고 건강하지, 운동도 꾸준히 하지. 겉으로만 봐도 건강해 보이는데 속은 안 봐도 뻔하지. 얼른 병원 예약해서 너 검사 받아. 여자들은 바로 보이지 않아서 이상이 있어도 모른다고 하더라. 너 생리통도 심하고 그러다고 하지 않았니? 그런 게 다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거야. 그래, 넌 왜 자꾸 그런 말을 꺼내냐? 내가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자꾸 그런 말을 꺼내는 거야? 참나. 검사해봤자야. 나는 건강하고 문제는 내가 아니라 너한테 있을 거라니까. 자꾸 왜 그러는 거야? 나까지 시간 내서 굳이 검사를 받아야 해? 검사 받고 나서 너한테 문제 있으면 어쩌려고? 아예 됐고, 그냥 너만 받아. 그러면 될 것 같은데 자꾸 고집 부리네 정말. 아니, 나한테 문제가 있다고 왜 다들 확신해? 나도 건강하게 지금까지 이상 없이 지냈는데 왜 나한테만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냐고. 난 그게 기분이 나쁘다는 거야. 나야말로 술도 안 해, 커피도 잘 안 마셔. 몸에 나쁘다는 건 안 하니 내가 더 건강해야 맞는 거 아니야? 자꾸 왜 나한테만 그렇게 말하냐고. 아유, 알았다, 알았어. 얘가 임신 준비한다고 예민하네, 참. 우리가 언제 너한테 문제가 있을 거라고 했니? 그냥 상철이가 건강하니까 상철이한테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말한 거지. 아니, 나는 주변에서는 쉽게 임신이 됐는데 너희는 하도 안 되니까 그런 거지. 우리 딸 봐라. 결혼하자마자 임신해가지고 시댁에 이쁨 받으면서 사는 거.
너도 얼른 예쁜 손주 안겨달란 뜻에서 그런 말 한 거야. 아이를 기다리는 건 우리 부부뿐만 아니라 양가 부모님도 기다리고 있었어요. 특히나 시댁에서는 장남이 혹시라도 아이를 낳지 못할까 항상 전전긍긍하셨죠. 매번 갈 때마다 검사는 해봤는지 이상은 없는지 왜 아이가 안 생기는지 캐물으며 압박하셨고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무조건 문제는 저에게 있을 것이라며 은연중에 말을 하셨어요. 저는 너무나 속상했지만 평소 생리통도 항상 있었고 결혼을 하고 나서는 몸이 좋지 않았을 때가 많아서 정말로 저에게 문제가 있으면 어쩌지 걱정을 했던 것도 있었어요. 걱정하면서 검사를 받아본 결과 저는 너무나도 건강한 상태였죠. 다만 문제는 남편이었어요. 남편의 경우 활동성도 낮을 뿐만 아니라 그 숫자도 적어서 자연 임신을 시도하더라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셨어요. 저도 충격이었지만 남편은 그 소식을 듣고 꽤나 큰 충격을 받은 듯 했어요. 그리고 시댁에서도 이 소식을 듣고서는 그 후로 임신에 대한 압박이 거짓말처럼 사라졌죠. 심지어 요즘은 아이 없이 잘 사는 부부들도 많다는 황당한 말도 꺼내시기도 했어요. 내가 저번에 내 친구한테 들었는데 걔네 딸은 요즘 말로 뭐라고 하지? 그 딩크. 아이 안 낳고 살기로 했다더구나. 아무래도 나이가 있고 거기다가 앞으로는 아이 키우는데 몇 억씩 든다고 하는데 그거 감당하려고 하면 힘들기도 하고 솔직히 예전에야 국가에서 노후 책임져 준다 어쩐다 하면서 연금도 붙고 그랬지만 너희가 나이 들었을 때는 어찌 될지 어떻게 알겠니? 우리 때문에 임신 걱정하는 거라면 그러지 않아도 좋다. 우리는 너희들만 잘 살면 되지 뭐. 아이야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괜찮지 않겠니? 안 그래도 와이프랑 그런 얘기도 해봤어. 그래도 아이 낳고 싶다고 하는 걸 어떻게 해? 나도 아이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근데 엄마, 갑자기 웬 딩크 소리야? 엄마 매번 아이 안 낳을 거냐면서 와이프한테 뭐라고 했잖아. 이번에 그래서 인공수정 해가지고 임신해 보려고. 뭐 안 되면 딩크로 사는 거고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그래. 고생하면서 아이 임신할 필요가 뭐가 있니? 그냥 부부가 서로 잘 의지하면서 살면 되는 거지. 안 그러니 큰애야? 아유, 아이 한 명 키우는 것도 돈이 정말 많이 든다고 하더라. 그런 것도 부담이지만 요즘은 다들 젊으니까 우리처럼 가정에 얽매여서 살지 않고 즐기면서 사는 사람들도 많고. 너희도 여행 다니는 거 좋아하지 않니? 여행 다니면서 이것저것 경험하고 즐기면서 살면 너희도 즐겁지 뭐. 네, 딩크 저희도 생각 안 한 건 아닌데. 근데 어머님, 저희 결혼할 때 그 해부터 언제 임신할 거냐면서 하신 거 아니셨어요? 그때는 아이 다 낳고 나서 즐겨도 늦지 않다고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왜 딩크하라고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저희는 아직 딩크 생각 없어요. 병원에서도 다른 방법 시도해보자고 하시고 저희도 그렇게 준비하려고요. 어머님 혹시 남편 문제 있다고 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다. 그런 것 때문에 내가 그런 말을 왜 하니? 그냥 너희 생각해서 하는 말이지. 그때야 다들 그렇게 임신하고 아이 낳는 게 정답이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런 거고. 어쨌든 너희가 시도를 해본다고 하니까 잘 준비해 보거라. 나는 굳이 손주 안 안겨줘도 괜찮아. 요즘은 그냥 딩크도 많이 한다고 하니까 너희한테 말해주는 거야.
양가 부모님 때문에 교도한다고 아이 가질 필요 없다고 말하는 거지. 남편의 문제라고 밝히고 나니 시댁에서는 임신에 대한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딩크에 대한 말만 꺼내셨죠. 180도 바뀐 시모의 태도가 황당하고 어이없기도 했지만 그래도 부모는 자식 편이니 그러겠구나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남편은 시댁에서 장남이었고 아래로 여동생이 있었어요. 시부는 결혼하기 전에 돌아가셨죠. 저는 홀어머니의 외동딸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남편이나 저나 양가 상황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었어요. 남편은 제가 엄마에게 하는 것처럼 시모에게 하길 원했어요. 이번 주에 당신 출장 있다고 했지? 나 안 그래도 친정에 다녀오려고 했는데 당신 출장 다녀오는 사이에 나 갔다 올게. 요새 엄마 목소리도 별로 안 좋으시고 한번 다녀와야 할 것 같아서. 당신 2박 정도 밖에 있을 거라고 했지? 그때 동안 있을 테니까 일찍 오게 되면 연락해줘. 아, 이번에 갈 때 저번에 못 드린 용돈도 겸사겸사 드리고 올게. 알았지? 당신, 근데 너무한 거 아니야? 우리 집에 갈 때는 무슨 남의 집 가는 것처럼 하더니만 친정 갈 때는 그렇게 얼굴이 환해져? 그리고 장모님한테 용돈을 왜 드려? 저번에 못 드리면 그냥 지나가는 거지. 우리 형편에 무슨 지나간 용돈까지 다 챙겨. 그냥 갔다 와. 장모님 연세에 이제 기운이 좀 떨어지실 때도 됐지. 무슨 호들갑이야.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이야. 그런 것 보면 당신 아직까지 엄마 품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 같아. 뭐? 당신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해? 그렇게 따지면 당신 주말마다 시댁에 가는 건 뭔데? 우리 집은 매번 나 혼자 가지만 당신 시댁에 갈 때 나랑 꼭 같이 가야 되잖아. 거기다가 가서는 밥도 다 사드리고 어머님 뭐 필요하다고 하면 다 사주고 오잖아. 그런 건 다 돈 아니야? 우리 집에는 명절에도 바쁘다면서 반나절도 안 있다가 오면서 당신이야말로 너무한 거 아니야? 시댁이랑 처가랑 같냐? 원래 여자는 결혼하면 시댁 사람 되는 거지. 뭔 말을 하고 있어. 그리고 나처럼 처가에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그래. 저번에 처가에 소파도 내가 바꿔드렸잖아. 그건 생각 안 나? 너는 꼭 해준 건 생각도 안 하더라. 그리고 내가 장남이니까 당연히 우리 집 챙겨야 하는 거지. 뭘 그래. 엄마가 너한테 이것저것 시키는 것도 아닌데 넌 시집살이라도 하는 것처럼 말하냐? 꼭 뭘 시켜야 시집살이야? 당신 항상 어머님이 나한테 뭐라고 하시는지 알잖아. 그거 들으면서도 별 생각 안 했던 거야? 매번 우리 엄마한테 너네 엄마 그러시고 거기다가 매번 말로 무시하시고 그런 건 시집살이 아니야? 당신도 똑같아. 어머님 말이라면 쪼르르 가고 어머님이나 우리 엄마나 상황은 마찬가지인데 왜 우리 엄마는 혼자 계셔도 괜찮고 어머님은 혼자 계시면 외롭고 쓸쓸하다고 하는 건데? 그렇게 따지면 우리 집에 하는 것처럼 당신 집에 똑같이 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런 것도 아니면서 무슨 내가 덜 한다고 하는 건데. 아유 진짜? 내가 너랑 뭔 말을 하냐? 솔직히 어머님은 이혼하신 거고 우리 엄마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잖아. 어머님은 결혼 생활이 싫어서 그만두신 거고 우리 엄마는 아버지랑 평생 사시고 싶으셨는데 돌아가 버리신 거고 그거랑 같냐? 됐다. 너한테 무슨 말을 하냐? 그냥 너 하던 대로 해. 내가 알아서 우리 집 챙길 테니까 나중에 딴 말 하지 말고. 남편은 제가 시댁을 잘 챙기지 않는다고 했지만 전 오히려 시댁이 하는 만큼 친정에 못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시댁에는 매주 찾아뵈야 했고, 거기다 기념일이던 어버이날이던 무슨 행사만 있으면 시모와 함께 해야 했습니다. 반면에 친정에는 명절을 제외하고는 남편은 가지도 않았고 연락조차 없었죠. 엄마의 생신 때에도 남편은 일 때문에 바쁘다며 저를 통해 용돈을 보내는 것으로 끝난 적이 많았어요. 시모의 생신 때는 고급 음식점을 예약해 가기도 하고 근교로 여행을 같이 가기도 했지만 그런 것은 남편은 당연한 것이라 생각을 했죠. 남편과 시모는 마치 연인처럼 서로를 애틋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 두 사람 사이에 오히려 제가 낀 것 같은 느낌이라 전 그 관계에서 빠지겠다고 선언한 적도 있었어요. 처음에는 남편은 제 마음대로 하라며 말을 했지만 이내 자신이 잘못했다고 말을 했어요. 여보, 미안해. 당신이 이렇게나 불편하게 생각할 줄이야 몰랐어. 엄마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후에 많이 우울해 하셨거든. 거기다가 동생도 결혼하고 곁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을 하셨는지 내내 전화 오셔서 울적하다고 많이 말을 하시더라고. 아무래도 나까지 결혼하고 나니까 더 울적하신 것 같아서 내 생각엔 챙긴다고 한 건데 당신 입장에서는 서운할 수도 있겠구나 싶다. 은희야, 내가 정말 미안해. 내 생각이 짧았어. 장모님도 외롭고 울적하실 때도 있으셨을 텐데 장모님은 한 번 챙기지도 않고 정말 미안해. 아니야. 내가 잘못 생각한 것 같아. 난 당신이 어머님이나 우리 엄마나 비슷한 상황이라서 서로 잘 배려하면서 양가 잘 챙겨줄 줄 알았는데 내가 잘못 생각했어. 당신이랑 어머님 서로 너무 애틋하고 떨어질 수 없는 것 같아. 그 사이에 내가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 이제라도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자. 그게 맞아. 어머님도 당신도 더 이상 이렇게 지내다가는 더 안 좋아질 거야. 여기서 그만하자. 아니야, 여보. 내가 정말 잘못했어. 내가 중간에서 잘해야 하는데 너무 서툴렀어. 미안해. 내가 잘할게. 당장 헤어지자고만 하지 말아줘. 내가 정말 잘할 테니까 조금만 우리 시간을 갖자. 당신이 하라는 대로 내가 다 할게. 당신이 엄마 안 보고 싶다면 안 봐도 좋아. 그렇지만 우리 헤어지지만 말자. 우리가 왜 헤어져야 해? 내가 몰랐어. 앞으로 잘할 테니까 한 번만 기회를 줘. 어떻게 천륜을 끊어? 그건 할 일도 아니고 해선 안 되는 일인 거 알잖아. 처음에는 내가 어머님 안 봐도 당신 괜찮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때 돼서도 당신 지금 마음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 우리 결혼할 때도 당신 어머님이랑 우리 엄마 똑같이 생각하고 잘할 거라고 했어. 근데 뭐야? 결혼하고 나서 당신 우리 엄마 1년에 3번도 안 봐. 시댁에 나는 일주일에 한 번은 매주 꼬박 가는데도 당신은 그렇게 안 하잖아. 근데 당신한테 기회를 주라고? 내가 몰랐어. 내가 우리 엄마만 챙기느라 우리 엄마만 불쌍하다 생각을 했던 것 같아. 정말 미안해. 당신이 그렇게 말하니까 이제서야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알 것 같아. 내가 달라질게.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내가 달라질 테니까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내가 더 잘할게. 앞으로 장모님에게도 잘하고 무엇보다 은희 너한테 잘할게.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면 안 될까? 이혼을 결심하고선 남편에게 선언을 했을 때 남편은 자신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며 말을 했어요. 처음에는 남편의 말이 믿기지 않았지만 며칠 동안 초췌한 얼굴로 기회만 달라는 남편을 보면서 서로 시간을 갖기로 했죠. 그 후로 남편은 정말 정과는 달라진 행동을 보였어요.
저보다 먼저 엄마에게 연락을 해 둘이서 점심도 같이 먹고 일이 바빠 만나지 못하는 날이면 친구분들과 영화 보러 가시라며 영화 예약까지 해드리며 잘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저에게도 남편은 너무나 잘해주었어요. 매주 가던 시댁을 가지 않게 되었고 시모의 연락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1년여의 노력하는 남편을 보면서 정말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저희는 부부 생활을 다시 이어나가게 되었습니다. 사이가 좋아지면서 다시 한번 아이를 갖고자 노력하게 되었고 한 번에 저희는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임신을 하고선 남편은 조심스럽게 시모와의 교류를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주저했지만 남편이 많이 노력을 했으니 저도 노력을 할 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남편의 제안을 받아들이게 되었죠. 다시 만난 시모는 변한 남편처럼 다정하고 따뜻하게 절 대해주셨습니다. 은희야, 고생 많았다. 나도 주변에 들어보니 시험관 하는 게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더라. 아무래도 여자가 좀 더 고생이지. 고생 많았다. 쌍둥이라고 했지? 아이 하나 임신하는 것도 힘든데 둘을 뱃속에서 품느라 얼마나 힘드니? 항상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네 건강이야.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몸이 변하면 마음도 울적할 수 있으니 그럴 때마다 상철이랑 같이 바깥 바람도 쐬고 그러렴. 어머님, 감사해요. 사실 걱정이 많은데 어머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 정말 감사하네요. 주변에 쌍둥이 키운 친구들이 많이 없어서 저도 이것저것 알아보고 있어요. 아이들 태어나고 나서가 걱정이더라고요. 신생아 한 명도 힘든데 2명이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엄마가 당분간 와주신다고 했는데 아이가 어느 정도 클 때까지는 같이 계셔야 할 것 같아요. 아이고, 그러니? 사돈께서 고생하시겠구나. 아이 1명 키우는 것도 사실 쉬운 일이 아닌데 신생아 2명을 키우려고 하면 너도 고생이고 사돈께서도 고생 많이 하시겠다. 아이 태어나기 전에 네가 사돈 잘 챙겨드리렴. 아니다. 상철이한테 사돈께 몸에 좋은 보약이라도 한 제 지어드리라고 해야 되겠다. 나도 친구들 보니까 손주들 보느라고 손목이며 팔이며 나만 아는 애들이 없더라고. 나도 도와주고 싶지만 알다시피 내가 관절이 좋지 않아서 내가 가면 오히려 민폐가 아닐까 싶다. 내가 얼른 운동도 열심히 해가지고 나아야 할 텐데. 그러니까요. 저도 너무 걱정이네요. 그래도 어머님께서 이렇게 저희 엄마까지 생각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머님 건강 제가 잘 알고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상철 씨도 어머님이 아이 봐주시고 싶으신데 몸이 좋지 않아서 마음 아파한다고 많이 말하더라고요. 어머님 말씀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아이는 저랑 상철 씨가 열심히 잘 봐야죠. 그래. 뭐 힘든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하렴.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청소나 음식은 다 해줄 수 있으니까. 그나저나 사돈께서 오셔가지고 아이 봐주신다고 하니 너무 감사하구나. 사돈께서도 몸이 많이 안 좋으시지 않았니? 아이고, 나도 우리 딸 출산했을 때 가서 몸조리 도와주긴 했는데 그게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 너도 출산해서 힘들겠지만 엄마도 잘 챙겨드리렴. 시모는 항상 저와 엄마의 건강을 챙기셨고 그런 시모의 행동에 저는 전에 쌓여 있었던 감정이 눈 녹듯이 녹아내렸습니다. 그렇게 행복한 임신 기간을 보내고 저는 출산을 하게 되었어요.
쌍둥이 출산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위험한 고비를 넘기고서 정신을 차려보니 아이들이 건강하게 태어나 있었어요. 양가 어머님들이 너무나 행복해 하셨죠. 집으로 갔을 때 엄마는 저의 산후조리와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 오신 상태셨어요. 엄마에게 이런 부탁을 드린다는 게 죄송스럽기도 하고 감사했습니다. 엄마는 정말 정성으로 아이들을 돌봐주셨고 제 산후조리도 잘해주셨어요. 처음에는 항상 감사하다며 고마워하시던 시모는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엄마의 도움을 당연하다는 듯이 생각을 하셨습니다. 시모뿐만 아니라 남편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아이들은 몇 시간마다 깨서 우는데도 남편은 일 때문에 잠을 못 자면 안 된다면서 작은 방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거기다가 시모는 일하면서 아이 돌보느라 힘든 아들이 안쓰럽다며 아들만 불러 보양을 해준다며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가기도 했죠. 그런 모습들이 하나둘씩 보이면서 화가 났지만 엄마 앞에서 다툴 수 없었기 때문에 꾹꾹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심지어 시모는 엄마를 마치 가사도우미 부리듯이 부리는 듯 했어요. 사돈, 부엌 청소는 하셨어요? 안 그래도 저번에 왔을 때 한번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아이들이 있으니까 더 깨끗이 치워야죠. 아이들 젖병이나 이런 건 바로바로 씻어가지고 치워야지. 그거 그냥 두면 안에서 썩어가지고 세균 번식하고 그러지 않겠어요? 좀 신경 더 쓰시지. 그리고 애들 빨래는 왜 손빨래 안 하고 세탁기로 돌리시는 거예요? 그거 세탁기로 돌려버리면 옷감도 상하고 어른들 세제도 들어갈 수 있는데. 애들 빨래 손빨래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기 설치한 거 애들 세탁기고요. 어른들 옷이랑은 따로 세탁해야죠. 애들이 하도 울어대면 저도 정신없어서 젖병을 바로바로 치우진 못하네요. 아이고, 우리 젊었을 때는 어떻게 애들 키웠나 몰라요. 이렇게 정신없이 키웠나 싶기도 하고 나이가 드니까 몸이 빠르지 않아서 그런지 애들 돌보는 게 쉽지가 않네요. 아니, 그래도 신경을 좀 더 쓰셔야지 어쩌겠어요. 안 그래도 이번에 상철이 얼굴 보니까 엄청 상했더라고요. 일도 해야지, 집에 오면 애들도 봐야지. 요즘 애들은 얼마나 좋아요? 우리 때야 남편들이 밖에서 일만 잘하고 오면 최고였는데 요즘은 일만 잘하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집에 와서는 또 마누라한테 시달리고 애들도 봐야 하고 요즘 남자들은 참 힘들어요. 그렇죠? 아, 그런가요? 그래도 사이는 편하죠. 집에 와서는 그냥 작은 방에 쏙 들어가서 나와보지도 않고 애들 울어도 한 번을 깨어나지도 않고 잠도 잘 자네요. 저라면 한 번 깨날 만도 한데 사이는 한 번 자면 잘 깨지는 않는 편인 것 같아요. 나중에 애들이 아빠 얼굴이나 알아볼까 싶네요. 안 그래도 저도 이제는 집에 가보려고요. 사이가 요즘 남편답지 않게 70년대 남편들 같아가지고 제가 있어서 그러나 싶기도 해서요. 어머머, 사돈.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서운하죠. 그래도 애들 돌까지는 여기서 좀 같이 봐주셔야지. 그때 약속하신 게 그런 거 아니셨어요? 우리 아들이 또 잠을 잘 자는 편이라서 그런 거지. 그래도 애들 돌보는 건 다 하던데요. 아들이 원래 아이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자기 자식들이라고 이렇게 사진도 찍고 그러는 거 보면 또 아빠긴 하죠. 솔직히 장모님이 계시면 한번 트러블 날만도 안 돼. 우리 아들이 수도 보내서 그냥 넘어가니까 이렇게 잘 지내고 있는 거잖아요. 시모는 가끔씩 집에 올 때마다
사사건건 지적하기 시작했고, 자신의 아들만큼 좋은 사이 남편은 없다며 말을 했어요. 그럴 때마다 엄마도 맞받아치긴 했지만 막무가내인 시모의 말에 황당해 하셨죠. 엄마는 아무것도 안 하는 사이가 괘씸해 바로 정리해 집으로 가고 싶어 하셨지만 그렇게 되면 고생할 사람은 저였기 때문에 무작정 집에 가실 수 없었어요. 그렇게 엄마는 아이들이 돌이 될 때까지 고생하면서 아이들을 돌봤습니다. 아이들의 첫 생일로 양가 가족들이 모여 식사를 하는 날, 시모는 그 자리에서 통곡을 하셨어요. 바로 남편이 너무 고생한 것 같아 마음이 아프셨기 때문이죠. 벌써 우리 손주들이 태어난 지 1년이 됐다고 하니 정말 감개무량하구나. 우리 상철이 어릴 적이 생각나서 눈물이 다 난다. 아이고, 상철아, 아비가 되는 게 쉽지 않지? 그렇게 튼튼하던 애가 살이 쏙 빠지고 야이어가니 엄마가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르겠다. 요즘 애들은 남편한테도 육아라고 한다더니만 우리 상철이도 육아하느라 정말 고생 많았다. 애들이 이렇게 건강하게 클 수 있었던 건 다 우리 상철이가 밖에서 열심히 돈 벌고 가정을 든든하게 지켰기 때문이야. 너무 고생 많았다, 우리 상철이. 아이고, 사돈, 좋은 날 왜 오세요? 사이도 고생 많았네. 밖에서 일하느라 집안일 신경도 못 쓰고 집에 오면 쓰러져 사느라고 애들도 못 돌본 거지? 나랑 우리 은희가 고생하면서 쌍둥이들 키웠지만 사이도 밖에서 그만큼 고생했을 거라 생각하네. 그렇지만 이제는 애들도 태어난 지 1년이 되었으니 힘들어도 육아는 같이 해야 하는 거야. 우리 사이 저번에 살 많이 찐 것 같다면서 헬스 다니더니만 이렇게 돌잔치 할 때 딱 맞춰서 살을 쏙 빼니 보기 좋네. 아이고 사돈, 상철이는 육아하느라 살이 쏙 빠진 거죠. 그 운동은 애들 보려면 체력이 튼튼해져야 하니까 하는 거고. 어쨌든 은희도 고생이 많았다. 너희 엄마가 오시니 그래도 넌 육아 수월하게 했지? 나 때는 이렇게 친정엄마 오셔가지고 육아 도와주기는커녕 나 혼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면서 몸조리할 새도 없었다. 요새야 남편도 도와주고 친정엄마도 도와주고 시어머니도 도와주고 그러니까 편하게 육아하는 거지. 다들 감사합니다. 생각보다 쌍둥이 키우는 게 쉽지가 않네요. 어머님, 저도 살이 많이 빠졌는데 그건 모르시나 보다. 저 벌써 10kg나 더 빠져가지고 처녀 때 몸무게보다 훨씬 덜 나가요. 밤낮으로 애들 육아하느라 정신없는데 어머님 말도 맞죠. 전 저희 엄마도 도와주시니까 그나마 이렇게 버틸 수 있었죠. 남편도 매일 일하느라 바쁘다면서 애들도 안 보고 회식이란 회식은 다 다니고 운동이란 운동은 다 다니니 참 어머님이 이걸 안 보셔가지고 모르시나 보다. 내가 왜 모르니? 우리 상철이가 밖에서 일을 열심히 해야 너랑 애들 먹여 살릴 거 아니니? 애들 태어났다고 썩하니 회식 빠지고 그러면 회사에서도 미움받으니까 가는 거지. 쟤라고 편한 마음으로 갔겠니? 그런 거 다 이해해줘야지. 요즘 애들은 참 이게 문제야. 남편들이 밖에서 일하는 걸 왜 이렇게 구박하고 싫어하는 건지. 여자는 집에서 살림하고 육아하는 게 일이고 남자는 밖에서 바깥 일하면서 가정 지키는 게 일 아니니? 은희야, 상철이가 애들 안 본다고 육아 안 하는 거 아니다. 밖에서 돈 벌어오는 것도 육아야. 어머님, 맞아요. 밖에서 고생하면서 일하고 있는 거 저도 알아요. 그래서 상철 씨의 작은 방에서 지내는 것도 뭐라고 한 적 없고
주말에도 푹 쉬게 해주잖아요. 그래도 어머님, 애들한테는 아빠잖아요. 어떻게 아빠인데 애들 한번 안아준 적도 없고 기저귀 한번 갈아본 적이 없어요? 돌 될 때까지 애들 병원 같이 가준 적도 없고 그건 너무한 거잖아요. 어머님이 애들 아빠 너무 고생 많았다고 우시니까 제가 너무 당황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모의 황당한 말에도 남편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어요. 결정적인 사건은 엄마가 집으로 가시게 되면서 발생했습니다. 하루 종일 쌍둥이를 보고 계셨던 엄마는 결국 관절염이 오셔서 집에 가서도 일주일 내내 병원에 다니셨어야 했어요. 저 역시 엄마가 가시고 난 후에 홀로 애들을 돌보면서 몸살이 나는 바람에 엄마에게 가보지 못했는데 남편은 그런 엄마에게 약이라도 드리고 오겠다면서 가게 되었죠. 돌아온 남편에게 무슨 약을 드렸냐며 물어봤더니 파스를 사드렸다는 거예요. 여보, 그 나이 때는 다들 여기저기 아프셔. 원래 그러는 게 당연한 거야. 무슨 애들 봤다고 아파? 아프려면 진작에 아프셨어야지. 애들 다 보고 나서 이제 와서 아픈 건 그냥 나이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래서 파스 사다 드렸어. 늙으면 다들 그래. 어머님 또 혼자 계시니까 엄살 부리시는 거지. 가서 보니까 괜찮으시던데? 병원 다니시고 그러면 괜찮아져. 무슨 소리야? 엄마가 무슨 갑자기 아팠다는 건데. 애들 보면서 손목이며 무릎이며 아프다고 여러 번 말했잖아. 그때마다 당신이 애들 좀 보고 있으라고 내가 말했는데 당신이 계속 무시했잖아. 우리 차라리 도우미 불러서 엄마 집에 가시게 하자고 했는데도 싫다고 한 것도 당신이었고. 그래서 엄마한테 파스 뭐 사다 드렸는데? 설마 그냥 아무거나 사다 드린 건 아니지? 그 990원 한방 파스 있지? 그거 사다 드렸어. 다 똑같아. 돈으로 그런 거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성분은 다 똑같은데 비싼 건 그냥 브랜드 값인 거고 같은 거야. 당신 안 그래도 싼 거 사다 드렸다고 뭐라고 할까봐 말하는 건데 그런 건 다 효능이며 이런 거 똑같은 거니까 뭐라고 하지 마. 어머님도 참 그냥 병원 다니고 있으면 괜찮아지실걸. 당신한테 괜히 말씀하셔가지고는. 뭐? 당신 지금 말 다 했어? 엄마 우리 애들 보느라고 아프신 거잖아. 우리 집 오시고서는 하루에 8시간 통으로 주무신 적도 없으셔. 거기다가 집안일까지 엄마가 다 해주시고 당신은 뭘 했는데? 도대체 갑자기 또 왜 이러는 거야? 엄마한테 감사하지 않아? 당신 자식, 우리 자식 돌보느라고 몸 다 망가지신 건데 그거 미안하지도 않냐고. 당신 진짜 너무하네. 남편은 엄마가 아프신 게 나이 때문에 당연한 일이라고 말을 했어요. 쌍둥이를 봐주시면서 한 번도 소홀히 하지 않으셨던 엄마에게 너무나 죄송스러웠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남편은 갑자기 최고급 한우 사고를 사들고 왔습니다. 저는 처음에 엄마에게 죄송스러워 이거라도 가져다 드릴 모양이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자신이 한 말과 행동이 아차스러워 미안한 마음에 준비한 거라 생각이 들어 남편에게 슬쩍 물어봤습니다. 당신 이거 뭐야? 웬 한우 사골? 거기다가 이렇게 비싼 걸? 아휴, 당신 엄마한테 미안해서 사왔어? 참 당신도 그냥 그때 잘해드리지 그랬어. 그래도 생각 기특하게 잘했네. 안 그래도 관절염에는 사골 구워서 먹으면 좋다고 해서 나도 주말에 아이 맡겨놓고 장 보러 다녀올까 싶었는데 이거면 엄마 일주일 내내 드실 만큼 나오겠다. 그치? 무슨 소리야? 이거 우리 엄마 거야.
엄마가 몸살 왔다고 하시더라고. 병원 갔더니 열이 40도 가까이 올라가셔서 입원해야 될 정도였대. 안 그래도 요즘 엄마 몸이 많이 안 좋으신 것 같아서 사골 좀 사왔지. 이거 하루 종일 푹 고아야 하니까 당신이 좀 해봐. 그냥 사골 고아놓은 거 드리면 정성이 없잖아. 아유, 우리 엄마도 이제 나이 드셨나 보다. 이번에 쌍둥이 돌잔치 한 것 때문에 무리하셨나 봐. 바로 이렇게 몸살 온 거 보면. 뭐? 어머님 몸살 난 것 때문에 이걸 사왔다는 거야? 그리고 이걸 나보고 고아놓으라고? 당신 진짜 너무하다는 생각 안 들어? 며칠 전에 우리 엄마 관절염 와서 병원 다니고 그럴 때 나보고 뭐라고 했어? 그 나이 되면 다 아픈 거라고 하지 않았어? 그때 엄마한텐 990원 파스 사다 드렸으면서 고작 몸살 조금 온 거 가지고 사골까지 구워서 가져다 드려야 하니? 와, 당신이야말로 개념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어머님이야 늙으면 다 오는 관절염 오신 거지만 우리 엄마는 몸살이 왔다고. 열이 40도 가까이 펄펄 끓을 정도로 났는데 심한 거면 우리 엄마가 더 아픈 거 아니야? 당신이야말로 너무하네. 장모님한테 내가 그래서 갔다 왔잖아. 관절염에 좋은 파스까지 다 사다 드렸는데 또 뭐가 부족한데? 무슨 몇백만 원짜리 파스라도 사다 드렸어야 됐어? 참 당신 진짜 돈으로 그렇게 속 좁게 생각할래? 됐고 당신이랑 이런 사사로운 말싸움 하고 싶지 않으니까 냄비에 물 올려서 이거 밤낮으로 고아놔. 내가 가져다 드릴 테니까. 남편은 시모의 몸살 소식에 최상급 사골을 사가지고 와 집에서 직접 밤낮으로 고아놓으라고 했죠. 저는 너무나 황당했습니다. 그간 고생한 엄마가 관절염으로 힘드실 때는 고작 990원 파스 사들고 가서는 온갖 생색을 다 냈는데 시모가 몸살이 났다고 하자 바로 사골을 사가지고 와 저에게 구워놓으라고 하는 게 너무나 꼴보기 싫었어요.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다음날 남편은 화가 머리끝까지 난 상태로 저에게 전화를 걸어와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야, 너 이게 뭐야? 990원 사골팩은 뭐고? 사골들은 다 어디다가 놨어? 너 지금 제정신이야? 내가 사골 고아놓으라고 했어? 안 했어? 아 진짜 애도 아니고 고작 돈 때문에 이따위 일을 해? 유치하게 제발 이러지 마. 장모님한테 파스 싼 거 사드렸다고 유치하게 이러는 거야? 진짜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아, 은희야, 진짜 장난하지 마. 너 엄마가 돼가지고 이렇게 유치하게 생각하면 안 돼. 사람이 어떻게 돈으로 정성을 따져? 그래, 돈으로 정성을 따질 순 없지. 근데 당신이야말로 돈으로 정성 따지는 사람이잖아. 왜 이래? 당신 내가 엄마한테 애들 봐주는 비용 조금이라도 챙겨달라고 했니? 안 했니? 근데 당신 엄마가 안 받겠다고 하니까 끝까지 한 푼도 안 줬더라? 내가 모를 줄 알았어? 그리고 그동안 내가 치사해서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당신 엄마, 당신 육아하느라 고생한다면서 매주 불러대서 맛집 투어하고 그런 거 내가 모를 것 같았니?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리고 우리 애들 육아용품 엄마가 새 걸로 비싼 거 사다 놓으면 당신 엄마가 네 동생 애들 준다면서 홀랑 가져가 버리고 참나 거지도 아니고. 뭐? 거지? 너 말 다 했어? 어디서 거지라고 해? 너 지금 어디야? 당장 안 와? 너 사골 어쨌어? 거지는 네가 거지지. 그 사골 비싼 거라서 가지고 갔냐? 야, 그렇게 네 엄마 사골 끓여드리고 싶으면 네 돈으로 사서 끓여주면 되잖아. 일도 안 하고 돈도 안 버는 주제에 내 돈 내가 쓰겠다는 게 뭐가 문제야?
너야말로 개념 좀 챙겨라. 상식이 있는 사람이랑 말을 해야 말이 통하지. 너나 네 엄마나 상식이 있었다면 지금 이 상황이 왔겠니? 그때 너랑 헤어지지 않은 게 분통하고 원통해서 도저히 안 되겠다. 우리 진짜 그만하자. 어차피 너 쌍둥이 우리 애들 한번 안아보지도 않고 시간 같이 보낸 적도 없잖아. 육아고 뭐고 다 내팽개치고 네 생활만 중요했던 사람인데 아쉬울 거 없지? 이제 진짜 그만하자. 아니 무슨 이런 거 가지고 그만하자고 해. 당장 들어와. 내가 한 번만 용서해 줄 테니까 유치한 짓 하지 말고 들어와. 너 지금 어린애도 아니고 40대야. 우리가 그깟 일로 싸워가지고 헤어져야 되겠어? 아, 집에 와서 얘기해. 너 지금 너무 감정적이야. 산후 우울증이니? 너 지금 산후 우울증 때문에 그런 거니까 집에 와서 이성적으로 생각해. 전 더 이상 더럽고 치사해서 그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남편은 절대로 헤어질 수 없다고 말을 했고, 전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그동안 남편이 외벌이로 생활을 했지만, 사실상 저희 집 생활비는 엄마가 다 내고 있던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아이들 분유며 이유식이며 엄마가 장을 보면서 다 사용을 하셨고, 덩달아 집에 필요한 용품들도 저희 집에서 생활하면서 엄마가 다 내주셨죠. 소송을 진행하면서 알아보니 남편의 월급 중에서 상당 부분이 시모에게 갔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일을 할 때도 반반 생활비를 냈었는데 출산하고 나서는 남편은 생활비도 내지 않았죠. 결국 남편의 부당대우는 유책사유가 되었고 그렇게 저희는 이혼을 했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피라며 아이들의 양육권을 주장했지만 단 한 번도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지 않았던 남편에게 양육권이 갈 일은 없었죠. 재산 분할을 하면서 집을 처분하고 저는 친정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남편은 시댁으로 들어가 살게 되었는데 막상 남편과 시모가 같이 살다 보니 맞지 않아서 크게 싸웠다고 하더라고요. 뒤늦게 남편은 미안하다면서 연락이 왔지만 전 남편과 절대로 재결합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렇게 애틋했던 두 사람을 위해 제가 빠져줬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두 사람은 각자 집에서 따로 생활한다고 하더라고요. 참 이게 뭐 하는 짓인지, 왜 그토록 두 사람이 애틋했는지 모르겠네요. 전 친정에서 너무나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제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에게 좋은 날들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2년 차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몇 달 뒤면 매년 찾아오는 추석 명절이 코앞으로 다가오다 보니 마트에서는 벌써부터 명절 선물을 한창 예약받고 있더라고요. 정신없이 움직이는 직원을 보고 있는데 작년 추석 때 있었던 안 좋은 기억이 저를 힘들게 만들었고 불과 작년에 있었던 일이라 정신적 충격에서 아직 빠져나오지 못한 저는 장을 끝까지 못 보고 다시 차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저를 걱정한 남편은 이미 끝난 일이라고 진정시켜 주었지만 그때의 기억이 머릿속에 떠오를 때면 눈물이 앞을 가릴 정도로 너무 힘이 들었어요. 작년 추석 처음 명절 때 걱정과 기대를 가지고 시댁을 가게 되었는데 이미 저보다 먼저 도착해 있던 두 형님을 보고 반갑게 인사를 했지만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아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몰랐던 저는 상황 파악을 하기 위해 형님들 표정을 살폈고 왜 저에게 날카로운 시선을 보내는 건지 알 수 없었던 저는 조심스럽게 둘째 형님한테 제가 실수한 게 있는지 물어봤었어요. 저를 빤히 쳐다보던 둘째 형님은 머리도 나쁜 게 눈치도 없다면서 갑자기 막말을 퍼부어대며 화를 냈어요.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자 큰형님이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주방으로 들어갔고 둘째 형님이 서둘러 뒤따라 들어가자 저도 눈치를 보면서 들어갔는데 큰형님이 손으로 가리키고 있는 곳을 보는 순간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상당히 많은 명절 음식 재료가 쌓여 있었고 큰형님은 저를 보더니 할 일이 많다면서 오자마자 앞치마를 던졌습니다. 그때 당시 남편은 시댁에 오자마자 아주버님들이 어디로 데려갔어요. 그리고 시부모님은 지방 출타 중이라 저녁을 먹기 전에 올 거라는 말을 둘째 형님한테 들을 수 있었습니다. 동서가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 감이 안 잡히나 본데 매번 명절 때마다 항상 이 정도 양은 기본적으로 하거든. 이 동네 특성상 서로 음식을 돌려 먹는 관습이 있어서 우리도 많이 준비해야 되니까 서둘러 움직이는 게 좋을 거야. 이번 명절이 첫날이니까 동서는 송편을 빚으면 되겠어. 한 3,000개쯤 하면 동네 분들과 나눠 먹고 우리 가족들도 충분히 나눠 가질 수 있으니까 내가 말한 것보다 최대한 많이 준비해줘. 우리는 오늘 먹을 저녁 준비를 할 건데 불만 없지? 송편 빚는 거 어렵지 않잖아. 나는 이 집 며느리로 처음 들어왔을 때 동서보다 더 심했었어. 별거 아니니까 엄살 떨지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톤 달지 말고 해. 오자마자 기강을 바로 잡아야 집안의 체계가 잡히는 거니까 막내로 들어왔으면 당연히 해야 되겠지? 내 말이 곧 법이라는 걸 잊지 마. 여긴 또 다른 사회라고. 형님 말만 잘 들으면 별 문제는 없겠지만 괜히 눈에 거슬리는 행동을 한다면 앞으로 피곤해지는 일들이 상당히 많아질 거야. 그러니까 이왕 하는 거 웃으면서 하는 게 좋겠지? 나는 어머님이 동서를 왜 며느리로 받아들였는지 아직까지 잘 모르겠는데 정말 이해 안 되는 건 요즘 개나 소나 대학 졸업장은 가지고 있을 텐데 고졸이라는 말에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형님이랑 내가 대학 교수인 건 알지? 대화가 안 통하는 걸 떠나 섞이는 게 문제가 된다는 거야. 동서만 고졸이지 우리 집안 식구들 전부 다 대학은 나왔다고. 집안이 못 사는 것도 아니라던데 무슨 사정이라도 있었어? 고졸에서 멈춘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려고 고등학교까지만 졸업했는데 그게 잘못된 거라도 있는 건가요?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한 적 단 한 번도 없는데요. 형님들이 원하는 대학 교수 직업을 선택했던 것처럼 저 또한 제가 하고 싶은 사업하면서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요즘 시대에도 고졸, 대졸 따지는지 몰랐는데 제 주위에 대학 나온 애들만 봐도 전공을 살리기는커녕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다른 직업을 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제가 원하는 사업을 했고 대학 나온 애들보다 안정적으로 자리 잡아 잘 살면 그걸로 된 거 아닌가요? 형님들은 결혼 후 저를 어떻게 해서든 잡아먹으려고 이를 갈고 있었어요. 사회 경험이 많았던 저로선 형님들이 하는 행동을 보고 딱 알 수 있었죠. 송편을 3,000개나 만들라고 할 때부터 말이 안 되는 거였어요. 곧 저녁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저 혼자 그 많은 양을 만든다는 건 무리가 있었고 제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떠보려고 일부러 무리한 요구를 한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대학 교수인 형님들과 대화조차 섞고 싶지 않아 아무 말 없이 송편을 빚고 있었어요. 솔직히 까놓고 보면 시댁 집안에서 제가 제일 능력 좋고 훨씬 많은 돈을 벌고 있는데 형님들이 대학 운운하면서 무시하는 게 어이가 없었습니다.
잘난 사람일수록 오히려 숨기기 마련이지 잘난 척하는 사람들 보면 딱 거기까지밖에 없더라고요. 그렇다고 부러운 삶을 살고 있는 것도 아니죠. 형님들도 저보다 능력은 없는데 내세울 게 교수라는 직업 하나로 지식이 좀 많다는 걸 어필하고 싶어서 그런가 보다 생각하며 그런 행동들이 어쩔 때 보면 철없어 보여서 상대를 하지 않으려 했어요. 그런데 굽신거리면서 형님들한테 먼저 기어들어가지 않는 제가 마음에 안 들었던 형님들은 묵묵히 일하고 있는 저를 또다시 건들기 시작했어요. 송편 빚는 걸 어렸을 적 부모님과 잠깐 해본 이후 처음이라 이쁘게 만들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걸 그냥 지나치지 못한 형님들은 또다시 저에게 말을 붙여왔고 제가 무시하면서 송편만 빚고 있자 기분이 상했는지 자기들 말 무시하냐면서 힘들게 만들어 올려놓은 송편 쟁반을 엎어버렸어요. 동서, 지금 내 말 무시하는 거야? 내가 방금 뭐라고 그랬어? 좀 더 신경 써서 만들라고 했잖아. 내 말이 안 이꼽게 들렸니? 나랑 한번 해보자는 거야? 송편 좀 제대로 만들라고 했던 게 그렇게 마음에 안 들었어? 그리고 왜 아까부터 계속 내 말을 무시하는 건데? 동서가 밖에서 잘 나가는 거? 여기선 아무 쓰잘모리 없어. 내 말을 안 들으면 앞으로 남은 인생이 힘들어질 뿐이라고. 좀 전에도 내가 분명 좋게 얘기했었는데 벌써 까먹은 거야? 붕어 대가리니? 고졸이라서 뒤돌면 까먹는 거냐고. 벙어리도 아니면서 왜 아무 말도 못해? 동서는 오늘 2층 보조주방에서 송편 3,000개 전부 다 만들지 못하면 내려올 생각 조금도 하지 마. 그러니까 알아서 기는 게 앞으로 생활하는데 편하다고 했잖아.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어? 고생을 사서 하는 거 보니 동서도 참 답답하다. 아까부터 고졸고졸 하는데 그러는 교수님들은 뭐 얼마나 잘났다고 지금 저를 무시하는 거죠? 제가 이 집안 막내 며느리로 들어왔어도 이런 식으로 저한테 함부로 대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왜 그러는지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니까 그만해요. 제가 형님들 대우를 안 해줬나요? 시키는 거 묵묵히 하고 있고 물어보는 질문 외엔 조심하려고 입도 뻥끗 안 하고 있는데 뭐가 그리 마음에 안 들어서 저를 막대하는 건데요? 저 감당할 수 있겠어요? 제 말이 끝남과 동시에 첫째 형님은 옆에 있던 소쿠리로 갑자기 제 머리를 내리쳤어요. 형님이 하는 말에 불만을 가졌다며 화를 가라앉히지 못하고 있었고 저는 첫째 형님한테 머리를 한 대 맞고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까지 나왔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았거든요. 결혼하고 나서 첫 명절이었고 모든 것들이 어색한 건 당연한데 고졸이라는 이유 하나로 저를 막대하는 형님들의 행동들 때문에 속에서 화가 끓고 있었습니다. 곧 저녁 식사 시간이고 시부모님이 들어올 시간이라 더 큰 일을 만들고 싶지 않아 송편 빚는 재료를 가지고 아무 말 없이 2층 보조 주방으로 올라갔어요. 송편을 3,000개 만들 생각은 애초부터 없었고 그날 하루 한 끼 먹을 양만큼만 만들어둘 생각이었습니다. 그냥 무시하고 싶었어요. 사업 때문에 많이 피곤한 상태라 형님들과 섞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소쿠리로 제 머리를 내려친 건 나중에 명절이 끝나고 죄를 물을 생각이었고 저에게 첫 명절인 만큼 최대한 좋게 끝내고 싶었어요. 하지만 이건 오로지 제 생각이었을 뿐 두 형님들은 그날 나를 잡은 건지 저를 뒤따라와 집안이 떠나갈 정도로 소리를 지르면서 고졸 주제에 자기를 무시한다며 골프채를 들고 올라왔어요. 야,
너는 내 말이 우습니? 나이도 한참 어린 게 어디서 지금 불만 섞인 표정으로 집안 분위기를 망치고 있어? 내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 내 말이 곧 법이라고 했는데 네가 감히 나를 무시하고 자리에서 먼저 일어나? 그래도 첫 명절이라 긴장을 많이 했을까봐 좋게 대해주려 했는데 동서 태도를 봤을 땐 말로 하는 것보단 매로 해결을 해야 될 것 같네. 못 배웠으면 맞아서라도 배워야지. 오늘 바로 잡지 않으면 앞으로가 상당히 힘들어질 것 같거든. 그래서 지금 들고 있는 골프채로 뭘 어떻게 하려고요? 저한테 휘두르게요? 아니, 대학 교수라는 사람이 생각이 그렇게 없어요? 그걸 저한테 휘두르면 제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달고 있는 교수직 내려놓고 싶은가 봐요? 요즘 사업 운영이 너무 바빠서 정신이 없이 살다 보니 힘들어서 좀 쉬고 싶었는데 잘 됐네요. 그냥 쉬는 건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쉬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땡값도 받으면서 쉴 수 있게 해주겠다니 저로선 너무 감사한데요? 형님이 그런 깊은 뜻이 있는 줄 정말 몰랐어요. 왜 머뭇거리세요? 형님이 잃을 게 너무 많을 것 같아서 머뭇거리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각오도 없이 골프채 들고 온 거예요? 어머, 동서. 지금 형님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그냥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 끝나는 건데 왜 일을 이렇게 크게 만들어? 서로 좋게 지내면 되는 거잖아. 참 웃긴 게 한국 문화는 이게 잘못됐어요. 막내 며느리로 들어왔으면 무조건 형님들 말에 따라야 하는 거고 뭐든 죄송하다고 굽신거리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누가 예전처럼 자기 의사표현도 하지 않고 온갖 상처 다 받아가면서 시키는 일 묵묵히 하고 있겠어요. 이 집안에서만 막내 며느리지 밖에선 저도 대표 소리 들으면서 대우받으며 살아간다고요. 그리고 대학 교수나 됐으면 배울 거 다 배운 양반들일 텐데 애들 소꿉장난도 아니고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죠? 고졸 나왔으면 무시당하는 게 당연한 거고 대학 나왔으면 대우를 받아야 된다고요? 교수부터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학교에서 애들이 뭘 보고 배우겠어요? 적어도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는 행동을 해선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 학교 학생들이 정말 불쌍하네요. 여기가 군대도 아니고 기강을 잡아야 된다는 말부터가 어이가 없어요. 그냥 서로 좋게 웃으면서 잘 지내면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서로 얼굴 붉히고 있다가 시부모님 오시면 집안 분위기 감당할 수 있겠어요? 제가 눈을 치켜 세우고 형님들한테 불만을 털어놓은 순간 첫째 형님은 제 말에 화가 치밀어 올랐는지 골프채를 치켜 올려 세웠고 둘째 형님이 말리려 했지만 이미 이성의 끈을 놓아버렸는지 고졸이 겁도 없이 시댁 집안 며느리로 기어 들어왔다며 사정없이 휘둘렀고 무방비 상태였던 저는 결혼 첫 명절날 꼼짝없이 매타작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형님의 충격적인 행동에 놀란 저는 비명을 질렀는데 그 순간 뒤에서 버럭 소리를 지른 시모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지금 이게 뭐 하는 짓들이야? 너네가 막내 며느리는 첫 명절이니까 모르는 게 많은 건 당연한 거니? 잘 좀 가르쳐 주려고 몇 번이나 부탁했었는데 이게 지금 무슨 일이지? 왜 막내 며느리한테 골프채를 휘두른 건데? 네가 한 행동이 나한테 납득되지 않으면 이 상황 절대 조용히 넘어가지 않을 거다. 어머님이 좀 전에 어떤 상황이었는지 전혀 모르시잖아요. 막내 동서 편만 들어주면 안 되는 거라고요. 제가 왜 이렇게까지 했는지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제가 옆에서 지켜봤잖아요. 막내 동서가
형님 성격을 긁었다니까요. 오죽했으면 골프채까지 휘저었겠어요. 말하는 게 얼마나 싹수가 없었는데요. 그래서 지금 너는 이런 상황이 잘 됐다는 거니? 말리지는 못할 망정 옆에서 부추기고 있어? 막내 며느리가 뭘 잘못했는지 드러나 보자. 빨리 설명해봐. 제일 큰 문제가 뭐겠어요? 학벌도 안 좋은 게 우리 집안 식구로 들어온 것부터가 잘못이죠. 고졸 주제에 결혼은 하고 싶었나 봐. 그것뿐인 줄 아세요? 제 말을 무시하는 행동까지 보였다니까요. 손윗 사람이 얘기하면 깍듯하게 고개 숙이고 들어와야 되는데 잘난 것도 하나 없는 게 고개를 치켜들고 있잖아요. 제가 옆에서 봤는데 어머님, 막내 동서 하나 때문에 조용히 잘 지내고 있던 우리 집안 문제 생기면 안 되잖아요. 다른 며느리 드리는 게 좋지 않겠어요? 네가 제일 나빠. 중간에서 좋게 해결 볼 생각을 해야지. 한쪽 편만 들면 오히려 더 심각해진다는 거 모르니? 그리고 고졸이 뭐 어때서? 내가 며느리로 받아줬는데 니들이 뭔데 이래라 저래라야? 너희가 시임이라도 되니? 학벌이 안 좋으면 이런 식으로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거야? 교수인 너희들은 학생들에게 그렇게 가르치니? 고졸인 사람들은 무시해도 된다고 그렇게 가르치냐고? 왜 묻는 말에 대답을 못해? 너희들 정말 그런 식으로 교육하는 거야? 그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집안 능력이 부족해서 대학 못 나오는 거? 그거 다 옛말이에요. 요즘 자기가 조금만 부지런히 움직이면 대학교 정도야 충분히 졸업할 수 있다고요.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한마디로 게으르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 놀고 먹었으니 들은 지식도 없어서 대학 가봤자 애들과 어울리지도 못할 것 같으니까 생산직에나 뛰어들고 한평생 공장에 처박혀서 남은 인생 노동만 죽어라 하다가 급에 맞는 사람 만나 결혼해서 지질이 궁상처럼 살겠죠. 그래서 최소한 대학은 나와야 대우를 해주라고 그렇게 애들한테 교육하고 있는데 제 교육 방식이 틀렸다고 생각한 적 단 한 번도 없어요. 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니? 어떻게 그런 정신 상태로 교수를 하겠다는 거야? 네가 생각하는 그런 기준으로 애들을 주입시키면 얼마나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는 거 몰라? 개개인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다르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 건데 너부터가 사고방식이 잘못됐는데 교육받는 학생들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겠어? 그렇게 따지면 너는 뭘 얼마나 대단한데? 대학 교수인 거 말고 뭘 내밀 수 있냐는 거야? 막내 며느리가 우리 집안에서 제일 능력이 좋은 건 알고 있니? 고등학교만 졸업했는데 번듯한 회사 만들어서 대표 소리 듣고 있다. 이 집구석에서 이런 대우 받을 사람이 아니라는 거야. 썩어 빠진 너희들의 정신상태 내가 오늘 바로 잡아주마. 너희들 당장 따라 나와. 내가 없는 사이 감히 이런 일을 저질러? 너희들 오늘 아주 그 말 쏙 들어가게 해주마. 시모는 저보다 더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 사이 남편과 아주버님들이 집으로 들어왔고 쑥대밭이 되어 있는 집안을 보자마자 사색이 된 얼굴로 쓰러져 있는 저를 부축해 주었습니다. 남편은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어보길래 상황을 설명해 주면서 힘겹게 몸을 일으켰어요. 남편은 형님들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에 분노했고 가만두지 않겠다며 난리치는 거 아주버님들과 시부가 힘겹게 말리고 있었어요. 남편과 아주버님들은 알고 보니 첫 명절날 서로 좋은 추억 만들고 싶어 시장에서 특별히 주문한 케이크와 여러 가지 먹을 걸 사왔었는데
즐겁고 행복할 것만 같았던 그런 그림은 이미 산산조각이 나버린 상태였죠. 시몬은 형님들을 데리고 뒷마당으로 가더니 소농장에 멈춰 세웠어요. 그리고 본인들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저에게 진심을 다해 용서를 구하지 않는다면 그날 조용히 넘어가지는 않을 거라고 화를 냈습니다. 하지만 두 형님들은 저에게 용서를 구하는 건 자존심이 허락지 않았는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어요. 아니, 왜 저희들한테만 그러세요? 막내 동서가 처음부터 처신을 잘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라고요. 얼마나 따박따박 말대꾸를 했는데요. 동서한테도 잘못된 행동에 대해 추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어디를 다녀왔는 줄 알아? 요양병원에 계시는 시어머니 뵙고 왔다. 막내 며느리는 우리 집안 식구로 들어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명절 전에 벌써 다녀왔다더라. 이제 기력도 많이 떨어졌는지 오늘 내일 하시는데 너희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얼굴 한번 보여준 적 있니? 막내 며느리는 사업 때문에 쉴 시간이 없는데도 시간 될 때마다 요양원을 다녀갔다더라. 그것뿐인 줄 알아? 자기 친할머니도 아닌데 잘 좀 봐달라고 요양원에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먹을 거며 선물 같은 것도 지속적으로 제공해 줬다는 말에 내가 얼마나 미안했는지 알아? 우리 가족들조차 신경 쓰지 못한 것들을 막내 며느리가 챙겼다. 너희들은 그동안 뭘 했는데 명절날 놀고 먹기만 하고 요양원에 한번 가자고 하면 이 핑계에 저 핑계 대면서 귀찮아하는 거 다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다. 너희들 사정도 있으니까 이해하려고 노력했어. 그런데 오늘 일은 도저히 조용히 넘어갈 수 없을 것 같구나.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는 거니까 당장 막내 며느리한테 잘못한 부분에 대해 용서를 구하고 특히 큰 며느리 넌 손이 발이 되도록 빌거라. 콩밥 먹고 싶지 않으면 당장 싹싹 빌라고. 두 형님들은 시모가 화를 내며 얘기하는데도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저에게 조금도 사과하려 하지 않았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시모는 결국 더는 참을 수 없었는지 소 농장으로 들어가더니 바가지에 소 배설물을 한 바가지 가득 푼 다음 소똥보다 못한 것들이라고 두 형님들의 얼굴을 향해 사정없이 부어 버렸습니다. 시모의 돌발 행동에 경악을 한 두 형님들은 비명을 지르면서 소똥을 뒤집어 쓴 상태로 마당에 있는 수도가로 달려갔어요. 시모는 두 형님들이 씻지 못하게 수도 밸브를 차단시켰고 물이 나오지 않자 시모에게 화를 내면서 집 밖에 있는 농수로로 달려가 자신들의 몸을 빠뜨렸습니다. 그렇게 온몸이 젖어 있는 상태로 시모에게 뭐 하는 짓이냐고 화를 내자 시모는 농수로에서 소 배설물을 닦고 있는 두 형님들에게 그곳이 너희들이 있을 곳이라고 집에는 얼씬도 하지 말라며 다시는 시댁에 찾아오지 말라고 화를 내셨어요. 시모는 저에게 큰형님한테 당한 거에 대해 법적으로 신고하라면서 직접적으로 도와주겠다며 위로를 해주셨어요. 그날 한바탕 난리가 난 이후 저는 변호사를 선임해 첫째 형님이 저에게 저지른 행동에 대해서 법적으로 고소를 진행했어요. 그리고 이 문제가 학교에서까지 소문이 퍼지면서 일이 커지게 되자 교수 생활에까지 영향을 받게 되었고 그로 인해 아주버님과의 관계에도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둘째 형님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둘째 아주버님이 실망을 많이 했는지 동생인 남편이 너무 큰 상처를 받아 괴로워하는 모습에 잦은 부부 싸움으로까지 이어졌고 집안 분위기는 날이 가면 갈수록 심각해져만 갈 뿐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첫째 형님의 행동에 조금의 선처도 없을 거라고 확고한 의지를 밝혔고, 저 또한 같은 입장이라 법적인 처벌을 받아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깨닫게 해주고 싶었어요. 자식들도 있으면서 본이 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행동들은 차후에 아이들에게까지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건 안 봐도 뻔하기 때문에 상황이 악화가 되더라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했었죠. 그렇게 저희 부부가 밀어붙이자 그제서야 자신의 인생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게 될 거라는 걸 인지했는지 합의를 하기 위해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둘째 형님도 아주버님과 이혼 얘기까지 나오면서 문제가 커지게 되자 좋게 해결하고 싶어서 왔다며 같이 찾아와 본인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동서, 내가 그땐 정말 미안했어. 내가 솔직하게 얘기할게. 동서는 고졸인데 사업에 성공을 해서 잘 나가는 모습을 보니까 그냥 배가 아팠어. 내 성격상 남이 잘 되는 모습을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 그런데 어머님이 동서만 챙겨주는 모습들이 너무 질투가 나는 거야. 고졸 주제에 사업도 성공했고 어머님한테까지 인정받은 그런 모습들이 비교가 되기 시작하니까 그냥 얼굴만 보기만 해도 싫게 느껴지더라고. 그래서 동서를 괴롭히고 싶었고 상처를 주고 싶었던 거야. 그런데 그런 것조차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나도 모르게 화가 치밀더라고. 결국 해선 안 될 행동으로 동서한테 상처를 줬지만 앞으로 내가 잘하면 되잖아. 우리 관계 충분히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해. 시작은 안 좋았지만 앞으로 살아갈 날이 더 많잖아. 그러니까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되겠어? 나 대학 교수야. 콩밥 먹는 순간 교수 생활 끝이라고. 어떻게 고개를 들고 다닐 수가 있겠어? 소문이 얼마나 안 좋은지 동서도 잘 알잖아. 동서는 마음도 넓고 배려심도 많으니까 한 번만 기회를 주면 안 될까? 내가 어떻게 하면 믿어줄래? 원하는 거 말만 해. 동서가 시키는 거 다 할게. 평생 등 돌리고 살 건 아니잖아. 그래, 동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는 건데 이번 일 딱 한 번만 눈 감아주면 신경에 거슬리는 행동 절대 안 할게. 나 이러다 정말 이혼하게 생겼어. 우리 애들은 어떡하라고? 엄마 없는 아이 만들 거야? 나도 동서가 잘 나가는 모습이 샘나서 그랬던 거지. 별다른 뜻은 없었다고. 두 형님들은 저희 집에 찾아와 좋게 해결 보길 간절히 원했지만 제가 받은 상처가 너무 컸던 터라 그 자리에서 형님들의 잘못을 덮어주기란 힘이 들었어요. 그리고 남편이 워낙 심각하게 나와서 좋게 해결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죠. 거기에다가 저희 부부만 이 문제에 개입이 되어 있는 게 아닌 시부모님도 화가 많이 나신 상태라 단시간에 모든 게 정리가 될 수는 없었어요. 제 결정이 제일 큰 부분을 차지하겠지만 한 번 받은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샤워할 때 보면 몸에 남아있는 그때의 상처들이 저를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게 만들었거든요. 결국 첫째 형님은 예정대로 고소를 진행하게 되었고 둘째 형님은 아주버님한테 이혼만큼은 절대 안 된다고 매달려서 현재 벌거 중에 있습니다. 첫째 형님은 현재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어요. 그때 당시 몰랐었는데 제 몸에 새 생명이 자라고 있다는 걸 뒤늦게 알 수 있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이후 첫째 형님의 형 집행이 더 길게 나오게 되었죠.
큰 아주버님도 정신적인 충격이 상당했는지 현재 이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이들한테도 좋은 영향을 끼치지 못할 것 같아 이혼하는 쪽으로 거의 기울게 된 것 같아요. 아마 출소하면 바로 서류에 도장 찍고 갈라설 것 같네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추석 연휴 어떻게 보내야 할지 모르겠어요. 시댁에 가면 작년에 있었던 일들이 떠올라 많이 힘들까봐 고민 중에 있습니다. 아직 2달 남았으니 좀 더 생각해 보려고요. 지금은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건강한 제 아들한테만 신경 쓰려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제 아픈 기억들도 머릿속에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겠죠. 다 똑같은 사람인데 학벌이나 집안 문제로 차별하는 그런 일은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가정에는 서로 배려하고 아끼면서 행복한 가정을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살고 있는 45살 여자입니다. 사연을 신청하는데 많은 고민을 하다가 여러분들께 고백하려고 결심하게 된 이유는 그동안 저에게 했던 행동들에 대해 아직까지도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어요. 제가 마음이 넓지 않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디까지 용서를 해야 마음이 넓은 건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네요. 여러분들께서 정확하게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남편의 행동에 대해 느끼셨던 점들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언제부턴가 남편의 행동이 이상하다고 느끼기 시작할 때쯤 다른 여자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현장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생활한 지 10년 만에 처음으로 배신이라는 느낌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었고 남편이 그녀를 자상한 눈빛으로 바라보며 웃고 있는 얼굴은 아직까지 잊을 수가 없을 정도로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었습니다. 등장 밑이 어둡다고 남편과 바람난 그 여자는 저희 아파트 같은 동에 살고 있었다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의심 한번 해본 적 없었고 양가 부모님께서도 저희 집 근처에 계셔서 자주 다녀가실 정도로 가깝게 지내고 있는데 대놓고 같은 동에 살고 있는 여자와 만남을 가지고 있었다는 게 너무 화가 치밀어 올랐었네요. 당연히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상황이라 남편이 집으로 들어오면 얼굴에 손을 올려붙이고 이혼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었지만 그렇게 되면 제가 너무 손해보는 것 같은 느낌이 갑자기 들었어요. 결국 이혼하고 위자료 소송하면 남편은 자유의 몸으로 더 활개치고 다닐 걸 생각하니 순순히 보내주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 몰래 어떤 식으로 생활하고 있는지 궁금했고 모든 증거물을 수집해 남편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탈탈 털어 길바닥에 내쫓고 싶었어요. 오늘 좀 늦었네. 회사에 무슨 일 있었던 거야? 전화도 안 받고 걱정했잖아. 저녁 안 먹었으면 차려줄까? 아니야. 저녁 먹고 들어왔어. 오늘따라 부장님이 술 한잔 같이 하고 싶다며 애원하시길래 어쩔 수 없이 술잔 좀 기울여 드렸어. 대화하면서 내가 무슨 말을 듣고 왔는지 알아? 글쎄 부장님 사모님께서 다른 남자랑 바람이 났던 현장을 목격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괴로워하고 계시더라고. 한평생 가정을 위해 열심히 뛰며 살아오셨을 텐데 한순간에 이런 것들이 무너지게 되니 그 기분이 어떠시겠어. 그래서 말동무 좀 해드리고 왔는데 이미 폐인이 되셨더라고. 사모님이 그래도 집에는 들어왔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집에 붙어있는 시간은 거의 없고 지금은 연락도 잘 안 되고 있는 중이시래. 말로는 동호회 같은 모임에 참석하느라 정신없다고 변명하시는데 집안에 애들도 있어서 상처받을까봐
정리하지도 못하고 괴로워하고 계시더라고. 그런데 내가 무슨 말을 해드리겠소? 그래봤자 위로도 안 될 텐데. 그래서 좋은 일 올 거라며 술잔만 따라 드렸지. 그래? 그럼 당신은 내가 사모님처럼 당신 말고 다른 남자를 만난다면 어떤 식으로 행동할 것 같아? 생각해 봤을 거 아냐? 당연한 걸 물어봐. 당연히 이혼이지. 용서가 어디 있어? 집안을 무너뜨렸는데 만에 하나 용서를 한다 해도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을까? 바람 피운 거 목격했는데 얼굴 볼 때마다 생각나고 일상 속 모든 것들이 전부 의심될 거 아니야. 그래서 나는 절대 용서 못할 것 같아. 바로 이혼 도장 찍고 위자료 받은 다음 그 자리에서 인연 끊겠지. 자식이 있어도 부장님처럼 행동하지는 않을 것 같아. 그건 모두에게 불행만 안겨주는 거라고. 당신은 이렇게 멋진 남편이 있으니 딴 생각은 안 하겠지? 남편은 저 몰래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으면서 아무렇지도 않은 척 자신의 생각을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 말을 듣고 있는데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오는 걸 참아내느라 정말 괴로웠었고 남편은 피곤하다며 씻고 바로 잠이 들어버렸네요. 아무렇지도 않은 척 코를 골며 자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남편의 인생을 추락시킬 수 있을지 많은 고민에 빠졌고 하나하나 증거물들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알 수 없게 사람을 시켜 최대한 모든 움직임을 전부 다 보고받았어요. 남편 옆에 붙어있는 여자는 같은 건물 카페에서 아르바이트하고 있는 여자였어요. 정말 자존심이 상할 정도였죠. 저보다 젊다는 것 말고는 잘난 건 하나도 없었어요. 의사인 저랑 비교 자체가 안 되는 여자가 뭐가 좋은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매일 둘의 관계를 보고받으며 증거물을 하나씩 모으고 있었고 누가 봐도 그냥 연인 사이 같아 보였어요. 매일 사진만 전송받다가 일주일이 지난 시점에 점심시간이 끝나자마자 남편과 상간녀의 녹음된 대화 내용을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선미야, 조금만 더 기다려주면 안 될까? 내가 알아서 처리한다니까. 우리가 함께한 시간이 얼마인데 그거 하나 못 기다려줘? 5년을 기다렸어. 언제까지 기다리기만 하라는 거야? 이렇게 사는 거 지긋지긋하다고. 저녁에도 거의 나 혼자 집에 있잖아. 그럴 거면 왜 이사 오라고 한 거야? 같은 아파트에 있어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적잖아. 오늘은 나랑 같이 있어주면 안 돼? 나도 그러고 싶지. 그런데 그 사람이 눈치가 백단이야. 자칫하다간 우리 둘 다 끝날 수 있다고. 조용히 처리하려고 준비 중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내가 그 사람 아이도 안 가지려고 정관 수술까지 한 거 알지? 이번에 회사 일도 신경 써야 할 게 너무 많아서 이번 것만 정리되면 내가 좋은 소식 가져올 테니까 우리 조금만 더 참고 기다려 보도록 하자. 그 대신 오늘은 집에 안 들어갈게. 내가 부장님과 술 한잔하고 들어간다고 얘기하면 되니까 일단 퇴근하고 먼저 집에 들어가 있어. 남편은 그 여자가 아르바이트하는 카페에서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어요. 점점 과감해지는 모습들과 대화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더 큰 충격이었던 건 저와의 사이에서 태어나는 아이를 남편이 원하지 않아 정관 수술을 했다는 게 저를 더욱더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퇴근하는 시간에 남편에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녹음된 내용 안에 있던 상황을 정리하려고 전화 온 것 같아 일단 받았습니다. 여보, 내가 오늘 좀 늦을 것 같네. 그래서 집에 들어가면
먼저 저녁 먹으라고. 저번에 얘기했지? 부장님 문제 때문에 오늘도 붙잡혀 가야 될 것 같다. 그래도 어쩌겠어. 너무 힘들어 하시는데 모른 척 할 수는 없잖아. 최대한 빨리 들어가도록 할게. 부장님,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야? 남의 가정에까지 피해를 주면 안 되잖아. 내가 그 부장님이랑 전화통화 좀 해야 되겠는데? 뭘 그렇게까지 해? 내가 잘 구슬려서 일찍 배웅해 드리면 되지. 같이 일하는 회사 사람인데 얼굴 붉혀서 좋을 거 없잖아. 최대한 빨리 들어갈 테니까 기다리지 말고 먼저 자고 있어. 지금 부장님이 불러서 빨리 가봐야 하거든? 그럼 집에 조심히 들어가. 남편이 말한 부장님은 상간녀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저에게 했던 말은 전부 다 거짓이라는 걸 그때 확인할 수 있었네요. 그날 집에 들어가고 싶지 않아 혼자서 술집에 들어가 잘 마시지도 못하는 술을 들이키며 썩어 들어가는 속을 달래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통화가 끝이 난 시점부터 계속해서 전송되고 있는 남편과 상간녀의 사진을 안주삼아 지켜보고 있었고 저희 아파트 몇 호에 사는 것까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남편은 집으로 들어오는 게 아닌 그 여자의 집에 발을 들이는 사진을 끝으로 그날 하루 있었던 남편의 행적을 전부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안 좋은 상황을 만드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본처를 놔두고 다른 여자를 만난다는 건 어차피 밝혀질 문제인데 왜 이렇게 미련한 짓을 하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남편의 행동은 저를 납득시키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날 남편은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전화를 걸어봤지만 전원은 꺼져 있었네요. 결국 정적만 흐르는 집안에서 남편의 행동에 오열을 하고 말았어요. 마음 같아선 바로 현장을 덮치고 싶었지만 제가 원하는 최종 목적은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꾹꾹 눌러 참으며 속으로 삭혔습니다. 그날 아침이 되자마자 남편에게 전화가 왔어요. 부장님과 술을 너무 많이 마시는 바람에 그날 부장님 집에서 자고 아침 일찍 회사로 출근했다며 걱정하지 말라는 전화였습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남편의 행동은 점점 더 대범해졌고 그날 아침에 병원이 아닌 남편 회사로 찾아갔어요. 그리고 상간녀가 일을 하고 있는 카페에 들어가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둘이 저를 어떻게 바라볼지 너무 궁금했어요. 병원 안 가봐도 돼? 갑자기 우리 회사에 찾아왔다고 하길래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왜 찾아온 거야? 무슨 할 말이 있어? 그냥 어제 집에 들어오지 않아서 걱정되기도 하고 전날에 술 많이 먹었다며. 그럼 일하는 거 힘들 거 아냐. 그래서 술 깨는 음료 좀 사가지고 왔지. 잠깐 앉아 있어봐. 나 아침마다 커피 마시잖아. 여기에서 아메리카노 한 잔 주문해서 가면 되겠다. 저기요, 아메리카노 2잔 주세요. 그리고 한 잔은 시럽 추가해 주시고요. 저희 남편이 시럽 안 탄 건 먹지 않거든요. 아, 그래요? 제가 알기론 시럽 안 탄 걸 좋아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남편분에게 관심이 별로 없으시나 봐요. 네? 갑자기 웬 오지랖이에요? 제가 해달라고 하면 그냥 주문한 대로 준비해주면 되는 거지. 남의 가정사에 웬 참견이세요? 일부러 참견하려는 건 아니었고요. 저희 카페 단골분이시라 매번 주문하시는 스타일을 알고 있거든요. 그래요? 여보, 잠시 이리 좀 와봐. 당신 입으로 확실하게 말해줬으면 하는 게 있거든. 내가 알기론 아메리카노 시럽 넣는 걸
좋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내가 잘못 알고 있었던 거야? 내가 그동안 잘못 알고 있었나 해서. 뭘 좋아하는 거야? 그게 내가 뭘 좋아하냐면 둘 다 상관없긴 한데 그래도 나는 실업 들어간 걸 좀 더 선호하는 편이긴 하지. 들었죠? 잘 알지도 못하면서 왜 아는 척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여보, 이 직원분 이상한 것 같아. 내가 주문한 대로 주면 되는 걸 괜히 토를 달고 있잖아. 둘이 친한 사이야? 남들이 보면 괜히 오해 사겠어. 저기요, 괜한 오지랖 부리지 말고 일이나 똑바로 하세요. 여기서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이 일일이 손님이 주문하는 거에 참견하시면 사장님이 좋아하시겠어요? 저희 결혼 생활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그런 사소한 것 하나 모를 줄 알아요? 여보, 앞으로 다른 카페를 이용하는 게 좋겠어. 여긴 서비스가 너무 안 좋은 것 같다. 곧 있으면 환자들 보러 가야 하는데 저 직원 때문에 기분 상해서 환자분들 제대로 봐드릴지 모르겠네. 아침부터 별게다 속을 뒤집어놔. 남편은 제가 그녀 앞에서 난리를 치기 시작하자 당황했는지 서둘러 상황을 정리하려고 제 팔을 잡은 뒤 밖으로 끌고 갔어요. 남편은 회사 사람들의 눈도 많기 때문에 더 이상의 소란은 자제해달라며 난처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난리를 친 뒤에야 어느 정도 스트레스가 풀렸는지 화를 가라앉힐 수 있었어요. 그리고 카페 안을 슬쩍 쳐다보니 그 여자는 얼굴을 붉힌 채 저를 바라보면서 분노를 표출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소란을 피운 뒤 다시 병원으로 돌아왔고 점심시간에 뒷조사를 하시던 분께서 녹음 파일 하나를 전송해 주었고 대충 무슨 대화를 주고받았을지 짐작을 하며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그녀는 남편을 향해 귀가 찢어질 정도로 소리치며 화를 내고 있었네요. 그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그 자리에서 내가 선미 편을 들면 그 사람이 뭐라고 생각하겠어? 둘이 바람났다고 생각할 거 아니야. 그럼 둘 다 끝장인데 아침부터 그런 걸 보고 싶은 건 아니잖아? 그 사람이 물어보는 질문에 내가 그 몇 초 동안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는지 알아? 정말 잘한 결정이었으니까 기분 상했어도 앞날을 위해 좋은 선택을 했다 생각해. 어차피 마지막에 웃는 건 선미 너잖아. 내가 너 옆에 이렇게 붙어 있는데 그런 사소한 게 뭐가 중요해? 그리고 나는 원래 커피에 시럽 넣는 걸 좋아하지 않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거라고. 선미가 확실하게 알고 있는 거야. 그럼 그냥 솔직하게 말하지. 뭐하러 그렇게 질질 끌려다니면서 살아? 왜 나랑 만나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그 사람이 어떻게 여자냐? 얼굴도 우락부락 생겨가지고 여자가 봐도 질릴 정도로 성격이 너무 안 좋은데 그동안 정말 힘들었을 것 같네. 꼴에 10년 같이 살았다고 나한테 자랑하는 거 봤지? 실질적으로 10년이 아니라 6년 아냐? 나랑 지낸 4년을 그 사람은 모르잖아.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면서 저런 식으로 행동하는 꼴을 보니 정말 한심스럽더라. 의사면 뭐해? 성격이 저렇게 개차반인데 저런데도 환자들이 진찰 받으러 병원에 오나 봐. 그 병원도 확 망해버렸으면 좋겠어. 정말 2번은 보고 싶지 않아. 남편과 상간녀의 대화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귀가 더럽혀지니 기분은 좋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상간녀는 저에게 복수라도 하고 싶었는지 남편이 집으로 들어오는 걸 원하지 않고 있었어요. 무조건 자기 곁에 있어주길 바라고 있었죠.
남편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불안감이 커지고 바람 피우고 있다는 걸 들키고 싶지 않았는지 그 여자의 집에 들어가는 걸 조금씩 줄여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상간녀는 남편에게 점점 집착을 하게 되었고 결국 서로 언성을 높이며 다투기 시작했네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남편의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아무래도 그동안 이중 생활을 하면서 많이 지치게 된 것 같았어요. 당신, 요즘에 무슨 생각을 하길래 왜 이렇게 사람이 멍하게 있는 거야? 나한테 말 못할 일이라도 있나 봐? 요즘에 속마음을 잘 얘기 안 하잖아. 말수도 적어졌고, 몸이 좀 이상한 거면 병원 와서 검사 받던지, 그런 거 아니면 나한테 털어놔봐. 그런 거 전혀 없어. 요즘에 부장님이 하도 속을 썩으셔서 그게 좀 걱정이 돼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었어. 당신이 왜 그런 걸 고민해? 남의 사정에 너무 깊게 들어가는 것도 안 좋아. 바람난 사모님이랑 아직까지 해결은 안 되셨대? 아직까지 진행 중인가 봐.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괴로워하고 있는 중이야. 남편은 꼭 본인의 고민을 저에게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였어요. 일이 점점 안 좋아지기 시작하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난감해하고 있었고 어느 날부터 남편은 집에 들어올 때 핸드폰의 전원을 끄고 들어왔네요. 상간녀의 집착이 도를 넘어서 병적으로 심해졌는지 남편이 상간녀와 거리를 두면서 만나는 횟수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퇴근하면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눈에 띄게 늘어났네요. 하지만 모든 걸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고 싶진 않았는지 상간녀는 저희 집에는 찾아오지 않았고 남편이 출근할 때 그녀는 단둘이 몰래 만나 하루빨리 모든 상황을 정리해주길 바라고 있었어요. 매 순간마다 남편의 행적을 전부 보고받고 있던 상태라 사소한 것 하나까지 전부 알 수 있었기 때문에 남편의 심정이 현재 어떤 상태인지 알 수 있었죠. 더 이상 못 기다리겠어. 요즘 나한테 하는 행동들도 달라지고 예전처럼 함께하는 시간도 많이 줄었잖아. 이제는 내가 질린 거야? 그게 아니면 왜 아직까지 소식이 없는 건데? 바쁜 일도 이제 끝났다며. 그럼 제자리로 돌아와야지. 왜 계속 멀리 가려고만 하는 건데? 나랑 합칠 생각이 있긴 한 거야? 그동안 그냥 데리고 놀고 싶었던 건 아니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아. 우리 여기까지만 하는 게 좋겠어. 내 마음속에 아직까지 아내가 자리 잡고 있는데 떨쳐낼 수가 없네. 내가 정말 힘들 때 옆에서 많은 것들을 도와줬었는데 오랜 기간 살아오면서 그런 것들을 너무 당연시하게 생각했었나 봐. 정말 미안해. 우리는 여기까지 하는 게 모두가 다치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야. 처음부터 잘못된 만남 멈춰야 서로의 불행이 없을 거야. 그러니 선미 너도 나 말고 좋은 남자 만나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그렇게 해줄 수 있지? 정말 갈 때까지 가자는 거네. 누군가 피를 봐야 상황이 멈출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나 임신했어. 당신 아이를 가졌다고. 그걸 나보고 믿으라는 거야? 정관수술 풀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임신을 할 수 있다는 거야? 내 아이 확실한 거 맞아? 내가 왜 거짓말을 하겠어. 수술이 잘못돼서 풀렸을 수도 있잖아? 어찌됐든 당신 아이가 확실하다고. 녹음된 내용을 듣던 도중 엄청난 사실이 밝혀졌고 그녀가 남편의 아이를 가졌다는 거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날 늦은 시간 동안
병원에서 나갈 수가 없었어요. 병원 문을 닫고 남편에 대한 배신 때문에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남편에게 전화가 왔어요. 하지만 받지 않았고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며 그동안 온갖 상처를 받으면서 모아두었던 증거물들을 서류봉투에 넣어 제가 계획한 것들을 실행하려고 병원 문을 닫고 나가려는데 갑자기 남편이 병원으로 들이닥쳤고 남편의 품에는 바람났던 상간녀가 부축을 받으며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돌발 상황이라 당황스러워하며 둘을 쳐다보고 있는데 남편이 그녀를 살려달라며 애원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의식을 잃은 그녀의 몸 상태를 바라보니 상의에 혈흔이 묻어 있었고 딱 봐도 상간녀는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결국 어쩔 수 없이 응급 환자로 들어오게 됐는데 정신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일단 급한 불부터 끄는 게 좋을 것 같아 수술대에 눕혀진 상간녀의 상의를 제거한 순간 말도 안 되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고 남편은 상간녀의 상태를 넋이 나간 표정으로 바라만 보고 있었네요.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이야? 왜 이 여자가 다치게 된 건데? 설마 이렇게 만든 거 당신이 그런 건 아니지? 왜 말을 못해? 그래, 내가 그랬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게 된 거라고. 그러니까 일단 선미부터 치료해줬으면 좋겠어. 그런데 왜 이 여자가 이렇게까지 된 건데? 여기서는 당장 치료하기 힘들어. 이렇게까지 큰 상처를 봐줄 수 있는 상황이 안 된다고. 그래도 당신이 해주면 안 될까? 전부 다 내 잘못이야. 정말 미안해. 큰 병원으로 가면 내가 한 행동을 숨길 수 없다고. 그게 무슨 말이야? 설마 당신이 이 여자를 이렇게 만든 거야?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한 건데? 지금 엄청 심각하다고. 상간녀의 뱃속에 아이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던 저는 남편과 함께 응급처치를 위해 급하게 수술대로 옮겼고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있는 그녀의 상의를 제거한 다음 지혈을 하기 위해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많이 고통스러웠는지 갑자기 눈을 뜬 상간녀가 저와 눈이 마주친 순간 제 머리채를 잡고 전부 다 제 탓이라며 난리를 치더니 저를 수술대에 눕힌 채 가만두지 않겠다며 드레싱하려고 놓아둔 의료기구들을 손에 쥐었습니다. 이성을 잃어버린 상간녀의 무력에 발버둥치며 수술대에서 안간힘을 쓰며 벗어나려는 순간 저에게 무력을 가하던 상간녀는 많은 출혈로 인해 결국 그 자리에서 쇼크가 오면서 정신을 잃었고 저는 급하게 대학병원으로 이송시켰습니다. 저희 병원은 동네 병원이라 큰 수술을 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되었고 저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선을 넘었기 때문에 그녀는 다른 큰 병원으로 옮겨지게 되었네요. 한바탕 난리가 나고 상황이 정리가 되자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고 남편도 결국 주저앉아 오열을 하며 자신이 저지른 행동에 대해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상간녀와 대화로 풀어나가려 했지만 의견 충돌이 계속되면서 결국 몸싸움이 벌어졌고 그러던 도중 남편이 절대로 해선 안 될 행동을 그녀에게 저지르고 말았네요. 결국 이 사건으로 남편은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면서 제가 복수할 필요도 없이 남편은 구치소에 들어가 징역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식을 잃고 쓰러진 그녀는 다행히 빠른 응급처치로 큰 병원으로 옮겨지면서 겨우 목숨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뱃속에는 거짓이 아닌 진짜 남편의 아이를 품고 있었어요.
그녀에게는 상간녀 소송으로 위자료를 받아내었지만 남편은 자기가 바람을 피우지 않았다며 끝까지 오리발을 내밀면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길래 남편과 상간녀를 감시하던 분께서 마지막에 전송해 주었던 증거물까지 전부 법정에 제출하게 되었고 결국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던 남편에게 가중처벌이 더해져 상간녀에게 했던 행동으로 인해 징역 8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는 이혼을 하게 되었고 위자료까지 전부 다 받아내었지만 제가 원하는 건 이런 게 아니었어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전부를 전부 다 무너뜨리고 싶었던 건데 남편이 징역을 받게 되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죠. 시부모님께서는 이 사실을 알게 되신 이후 그 충격으로 쓰러지셨고 왜 상황을 이렇게까지 끌고 왔는지 속마음을 들어보고 싶어 징역을 살고 있던 남편에게 면회를 신청했습니다. 왜 나한테 이런 아픈 기억을 심어준 거야? 꼭 이런 식으로 행동해야 했어? 그 여자랑 함께한 4년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좋았니? 이건 다 당신 때문이야. 맨날 의사 생활하는 거 힘들어하면서 집에서 잠만 퍼질러 자려는데 그 모습을 보고 있는 내가 얼마나 답답했는지 알아? 그건 내가 생각한 결혼 생활이 아니었다고. 그리고 당신은 선미처럼 살갑지도 않잖아.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고민하던 그때 선미가 나타난 거였어. 4년이라는 시간은 나에게 너무나 행복했었다고. 그런데 나도 조금의 양심은 남아 있었는지 이혼을 하고 싶지 않더라고. 그리고 내 인생에 바람 피워서 이혼했다는 낙인을 만들고 싶지 않았어.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선미의 집착이 너무 심해지는 바람에 여기에서 멈추고 싶었는데 결국 임신을 했다는 돌이킬 수 없는 말을 듣게 되면서 나도 모르게 선미가 이 세상에 없어지길 바랬었나 봐. 해서는 안 될 행동을 저질렀는데 정신을 차려보니 이미 선미는 쓰러져 버린 상태였고 어쩔 수 없이 당신의 도움을 받게 된 거야. 그런데 당신도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내가 바람 피우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으면서 그걸 끝까지 숨기고 모든 증거물을 수집하고 있었어? 차라리 일찍 밝히고 이런 일이 오지 않게 했어야지. 전부 다 당신 탓이라고. 내 인생 책임져. 당신을 만난 이후부터 되는 일은 하나도 없었고 내 인생을 망쳐버렸다고. 내가 왜 징역을 살아야 하는지 정말 모르겠다. 남편은 자기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있는데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남편과 함께 살면서 모든 것들을 다 내어줬고 하나부터 10까지 전부 다 맞춰주며 살아왔는데 도대체 뭐가 불만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남편의 집안이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금전적으로 도움을 많이 주었고 사랑한다는 이유 하나로 모든 걸 희생하며 살아왔었습니다. 도대체 제가 무엇을 잘못한 걸까요?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면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남편을 위해 모든 걸 희생했는데 그런 저에게 아픔만 남겨준 그 사람이 너무나도 원망스럽습니다. 상간녀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몸을 회복하고 있는 중이에요. 배는 점점 불러올 테고 결국 남편의 아이를 출산하겠죠. 앞으로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은 상태라 하루하루가 괴로움의 연속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제가 어떤 방향으로 잡고 나가야 할지 많은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모든 걸 잊고 살기에는 그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가 너무 크네요.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도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